의심스러운 아구는 명백한 적보다 더 나쁘다. 병이 날 때까지 먹는 사람은 병이 회복될 때까지 굶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서 결국 모두 잃게 된다. 사람은 병에 걸려보면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어떤 입장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입장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솝은 아이스포스의 영어식 표기인데요. 그는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가 기원전 6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솝 이야기는 이솝의 창작이라고 전해지는 풍자적인 동물 설화집입니다. 동물의 행동이나 성격을 빌어서 일반 대중에게 적절한 모래를 설교한 처세운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인생의 단면을 날카롭게 묘사하였습니다. 촌철살인의 인생 우화, 이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꾼이 숲에 와서 나무들에게 말했다. 내 도끼에 맞는 자루를 얻고 싶어. 몇 그루 나무들이 모여 의논했다. 그리곤 초라한 물풀의 나무를 나무꾼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무꾼은 물풀의 나무 토막으로 도끼자루를 만들자마자 이곳저곳 나무들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다. 결국 숲에서 가장 훌륭한 나무들은 모두 잘려 쓰러지고 말았다. 때가 너무 늦었다고 깨달은 떡갈나무가 히말라야 삼나무에게 속삭였다. 맨 처음부터 나무꾼에게 양보한 것이 문제였어. 만약 우리가 저 보잘것없는 이웃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내주고 말았을 때 부유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그들은 포획물을 가득 손에 넣었다. 사냥이 다 끝나자 그들의 머리는 음식 먹을 생각으로 가득 찼다. 사자는 나귀에게 포획물을 분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나귀는 적절하게 3등분한 뒤 친구들에게 좋을 대로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사자는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나귀에게 덤벼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는 사자가 여우에게 포획물을 분배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우는 전부를 긁어모아 하나의 큰 더미를 만든 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극히 작은 것만을 남겨놓았다. 그것을 보던 사자가 말했다. 대단하구나. 누가 너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법을 가르쳤지?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함께 있던 나귀의 운명 이외에 별로 다른 교훈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행보다도 타인의 불행으로 현명해지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한쪽 눈밖에 없는 암사슴이 항상 바다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사슴은 늘 누군가의 공격에 대비해 머리를 굴렸다. 사냥꾼들의 접근에 대비해 육지 쪽으로 시선을 보냈고 위험할 염려가 없는 바다 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그 옆을 지나던 뱃사람들이 사슴을 발견하고는 바다 위에서 사슴을 겨냥하여 총을 쏘았다. 총에 맞은 사슴은 괴로운 숨을 들이쉬면서 혼자 탄식했다. 나는 얼마나 운이 나쁜가. 공격받을 걸로 예상했던 육지 쪽에서는 안전했는데 내 몸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 바다에서 적을 만나다니. 우리들의 문제는 대체로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곧잘 찾아온다.
몇 마리 굶주린 개가 냇물 바닥에서 약간의 짐승 가죽을 발견했다. 가죽 벗기는 직공이 버리고 간 것이었다. 개들은 거기에 손이 미치지 않자 그 물건을 꺼내기 위해 냇물을 모두 마셔버리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개들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가죽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개들은 온몸이 물로 가득 차 터져버리고 말았다. 엉터리 방법으로 목적물을 노리는 사람은 그 같은 시도로 인해 몸을 망치는 법이다.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기 시작했다. 작은 물고기는 그물고 사이로 도망쳐 다시 바다로 돌아갔는데 커다란 물고기는 모두 붙잡혀 배 안으로 끌어올려졌다. 때로는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것이 종종 안전의 바탕이 된다. 어느 여름날 수사슴이 갈증을 풀기 위해 연못가로 찾아왔다. 서서 물을 마시던 수사슴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의 뿔은 얼마나 아름답고 씩씩한가. 그런데 가늘고 약한 다리는 나와 너무 어울리지 않아. 수사슴이 변덕을 부리며 하늘이 준 자기의 자태를 비평하고 있는 동안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아까는 그렇게 흉만 보던 다리가 추적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수사슴을 피신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하던 뿔이 무성한 가지에 걸려 붙잡히고 말았다. 마침내 사냥꾼들이 다시 뒤쫓아와 수사슴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 장식보다 먼저 실용을 생각하라. 한 마리의 늑대가 높은 벼랑 언저리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를 보았다. 그런 곳에서는 염소한테 가까이 갈 수 없었으므로 늑대가 염소를 고투겼다. 여기 낮은 곳으로 내려오렴. 그렇게 눈이 핑핑 도는 높은 곳에서 발을 잘못 헛디디면 큰일 난단다. 더군다나 이 아래쪽에 있는 풀이 훨씬 맛있고 또 풀도 많아. 그러자 염소가 대답했다. 고맙지만 당신이 나를 초대해주는 것은 나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자신이 먹기 위해서겠지요. 사람이나 사물을 첫 인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사자가 양을 불러 자기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다. 양이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러자 사자는 이 바보 같은 놈 하고는 양의 대가리를 물어뜯었다. 사자는 이번에는 늑대를 불러 또 물었다. 늑대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사자는 이 아첨꾸러기 같은 놈 하고는 늑대를 갈기갈기 찢어갈겼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여우를 불러 물었다. 여우가 대답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요. 현명한 인간은 위험한 시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산의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물속에 개구리가 많은 것을 알고 개구리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가엾게도 수많은 개구리를 죽이고 말았다. 그때 용감한 개구리 한 마리가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외쳤다. 도련님들, 제발 이 참혹한 장난을 멈춰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에겐 장난인지 몰라도 우리에겐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누군가에겐 장난인 것도 누군가에겐 죽음일 수 있다. 나귀가 사자의 가죽을 쓰고 주위를 돌아다녔다. 만나는 동물들마다 깜짝 놀라 떨었다. 나귀는 여우를 만나자 그도 놀라게 해주려고 컹컹 소리를 냈다. 그런데 여우가 나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했다. 정말이지, 내가 짖는 것을 못 들었다면 나 역시 깜짝 놀랄 뻔했다.
자신의 것도 아닌 성격을 꾸미는 자는 대개는 연극을 지나치게 해서 결점을 드러낸다. 개미가 갈증을 풀려고 샘터 곁으로 갔다가 굴러떨어져 익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나무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개미의 위험을 보고 나뭇잎 하나를 따서 그것을 개미 앞에 떨어뜨려 주었다. 개미는 그 위에 올라타고 무사히 기슭에 닿았다. 그때 마침 사냥꾼이 그물을 펼치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는 중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개미는 얼른 사냥꾼의 발을 깨물었다. 사나이는 놀라서 펄떡 뛰었는데 그 바람에 그물을 떨어뜨렸다. 그때 비둘기는 자기 몸의 위험을 깨닫고 무사히 날아가 버렸다. 하나의 선행은 또 다른 선행에 의해 보답받을 가치가 있다. 오랫동안 산토끼를 뒤쫓던 사냥개가 마침내 가까이 따라붙었다. 처음엔 쉴 새 없이 물어뜯더니 나중에는 토끼를 자꾸만 쓰다듬는 것이었다. 산토끼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몰라 다음과 같이 물었다. 만약 당신이 내 편이라면 왜 나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적이라면 왜 또 나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건가요? 의심스러운 자기 편은 명백한 적보다도 도리어 나쁜 것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느 한쪽으로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어느 날 여우가 황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여우는 황새를 놀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넓은 접시에 약간의 묽은 수프를 식사로 내놓았다. 여우는 수프를 순식간에 먹어버렸는데 황새는 가늘고 긴 주둥이로 인해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다. 황새는 식사가 다 끝날 무렵이 되어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가 고팠다. 이를 지켜본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군. 음식을 조금도 안 먹으니 말이야.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건가? 황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새는 집을 나서면서 여우에게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여우도 황새와 함께 식사할 것을 승낙했다. 이튿날 여우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황새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식사가 나온 것을 보니 맛있는 음식이 입구가 좁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었다. 황새는 그 얇고 긴 그릇에 기다란 목과 주둥이를 집어넣었는데 여우는 항아리의 입구를 핥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우도 공복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대접한 대로 황새도 대접을 한 것이니 뭐라고 트집을 잡을 수도 없었다. 병에 걸려봐야 비로소 건강의 고마움을 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어리석은 아들이 포도밭 주위의 울타리를 모조리 걷어치우게 했다. 포도가 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울타리가 없어지자 그 밭에는 사람과 짐승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포도나무는 남김없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사나이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때를 놓치고 나서 포도 열매 따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포도밭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을 소유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처음부터 자기 일에 대해 가인 사람은 없다. 늑대 한 마리가 오랫동안 양떼의 주위를 서성거렸지만 양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양치기가 늑대를 의심하지 않을 순 없었다. 양치기는 늑대에 대해 쉬지 않고 경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늑대는 양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았다. 그러자 양치기도 늑대를 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에 갈 일이 생긴 양치기는 늑대에게 양 지키는 일을 맡겼다. 늑대는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양들에게 덤벼들어 그들을 해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양치기는 죽어있는 양들을 보며 소리쳤다. 나는 정말 바보로구나.
자기의 양을 늑대한테 맡기다니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노골적인 적보다는 자기 편 같은 태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큰 위험이 닥쳐온다. 어느 여름날 모든 것들이 지독한 더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사자와 염소가 묵을 죽이려고 조그마한 샘에 찾아왔다. 그들은 곧 누가 먼저 물을 마시느냐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다. 둘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러다가 한숨 돌리기 위해 잠깐 싸움을 멈춘 순간 독수리 떼가 그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게 보였다. 둘 중 누가 쓰러지든 그를 잡아먹기 위해 덤벼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결국 둘은 생각했다. 까마귀나 독수리한테 먹이를 제공하기보다는 양쪽이 화해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평화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금씩 바꾸고 낡은 장애를 서서히 허물며 새로운 관계를 조용히 쌓아가는 매일, 매주, 매월의 과정이다. 평화의 추구가 아무리 소박한 것일지라도 그 추구는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장 속에 갇혀서 사육당하고 있던 비둘기가 자기 가족이 많아지는 것을 혼자 기뻐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까마귀가 말했다. 비둘기야, 자랑 좀 그만해. 너의 새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네 슬픔의 씨앗이 되는 노예를 그만큼 많이 떠맡게 되는 거야. 자유로울 때에는 행복한 일이 노예 상태에서는 불행이 된다. 한 시골 사람이 진흙길에서 진마차를 몰고 갔다. 그러다가 수레가 진흙 속에 몽땅 빠져버리는 바람에 말이 꼼짝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나이는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즉각 헤라클레스에게 부탁했다.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헤라클레스가 말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이다. 너의 어깨를 수레에다 갖다 대라. 기도만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치들이 우는 소리를 들은 당나귀가 그 음악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도 그들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물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얼 먹고 살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여치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이슬을 먹고 살 뿐이야. 이 말을 들은 당나귀도 요치와 똑같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 굶주림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사람에게 음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독약일 수 있다. 늑대에게 쫓긴 어린 양이 사원 안으로 숨었다. 그러자 늑대가 어린 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만약 스님이 너를 잡으면 죽여버리고 말걸. 그러자 어린 양이 대답했다.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당신에게 잡혀 먹히는 것보다는 신에게 희생물로 바쳐지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 큰 소리를 질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 목동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급하게 뛰쳐나왔는데 목동은 그것이 재밌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세 번쯤은 목동의 의도대로 거짓말이 잘 통했다. 마을 사람들이 소년이 소리 지를 때마다 소년을 구하러 뛰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얻은 것이라곤 그 수고의 비웃음을 받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마침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은 진심으로 외쳤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목동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내 늑대는 양떼를 다 잡아먹고 말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했을 때조차 남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 살이 통통하게 찐 노새가 어느 날 껑충껑충하며 마구 뛰어다녔다. 그리곤 꼬랑지를 바짝 치켜 세우면서 외쳤다. 우리 엄마는 경마말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엄마 못지않게 훌륭하다. 하지만 노새는 마구 차고 날뛰고 하다가 금방 목초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제서야 노새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보통 노새였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모든 진리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어느 한쪽을 믿어버리기 전에 양면을 잘 보는 것이 현명하다. 굶주린 여우가 어느 날 많은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포도밭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포도송이는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었다. 여우가 아무리 뛰어도 딸 수 없을 만큼의 높이였다. 여우는 어떻게든 거기에 닿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다. 조금 쉬었다가 또 뛰고 또 뛰었다. 하지만 모두 헛일이었다. 마침내 여우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그러자 여우가 중얼거렸다. 아무나 딸 테면 따라지.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거든. 땀 흘리지 않으면 즐거움도 없다. 우물에 빠진 여우 한 마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마침 한 마리의 염소가 그곳에 나타났다. 염소는 물이 먹고 싶어서 여우에게 물었다. 여우야, 거기 물 많이 있니? 물은 충분히 있어. 여우는 사실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감추고 대답했다. 염소야, 얼른 내려오렴. 혼자 마시기에는 물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 마실 수도 없는 지경이야. 그 말을 들은 염소는 국말 없이 우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여우는 염소의 뿔을 이용해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값은 염소에게 말했다. 자네에게 그 턱수염에 반절 정도만 되는 지혜가 있었다면 뛰어들기 전에 좀 더 조심했을 걸세. 사물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의 생활 방식은 위험하다. 작은 염소 한 마리가 높은 지붕 위에 올랐다. 그리고 늑대가 그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늑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늑대는 멈추어 서서 대답했다. 이 비겁한 놈아.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란 말이다. 내가 여기 내려와서도 나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 좋은 시절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서리가 내린 추운 날. 개미가 여름 동안 열심히 저장해 놓은 보리를 말리려고 조금 끄집어내고 있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여치가 개미에게 부탁했다.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그 보리를 조금만 얻을 수 없을까? 그러자 개미가 게으름뱅이 여치에게 물었다. 지난 여름 너는 무슨 일을 했어? 여치가 대답했다. 나도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던 건 아니야. 여름 동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그러자 개미는 웃으며 곡식 창고를 꼭꼭 잠갔다.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면 너는 겨우내 춤을 출 수 있겠네. 여름에 무엇을 저축해 두었느냐는 겨울이 되어서야 알게 된다. 갈매기가 물고기한테 덤벼들어 그것을 삼키다가 목이 꽉 막혔다. 죽은 듯이 갑판 위에 누워있는데 옆을 지나던 솔개가 한마디 했다. 당연한 결과지 뭐. 어째서 하늘을 나는 새가 바닷고기를 귀찮게 하냐고. 값 있게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 달 밝은 밤 바짝 마르고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통통하게 살찐 개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서로 인사가 오고 간 뒤 늑대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윤기가 흘러 보이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자네의 음식은 어지간히 자네 몸에 맞는 모양이군 그래. 그런데 나는 어떻게 좀 살아가려고 밤낮 없이 노력하는데도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네. 그러자 걔가 말했다. 그러게, 내가 만약 나처럼 살고 싶다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하기만 하면 돼. 그래,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해. 주인 집을 지켜주고 밤에 도둑들이 오지 못하게만 하면 돼. 그래, 나는 지금 기차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 서리가 내리고 비가 오는 그런 숲속 생활은 아주 괴로운 일이야. 머리 위에 따뜻한 지붕이 있고 언제나 가까운 곳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니. 나의 생활과 바꾸어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네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타박타박 걸어가던 중 늑대는 문득 계목덜미에 어떤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늑대는 궁금증이 일어나 그 상처는 대체 어찌된 까닭이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별거 아니라니까. 아마도 내 쇠사슬을 잡아매는 목걸이 탓이겠지. 쇠사슬이라고? 늑대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설마 자네는 내가 아무 때나 가고 싶은 곳을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건가?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자네가 보기엔 내가 좀 난폭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낮에는 다들 내 목을 메어놓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나는 밤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인은 자기 접시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하인들도 음식 남은 것을 나에게 줘. 나는 거기서 아주 귀염둥이고. 그때 늑대가 말했다. 자 있게. 자네는 맛있는 음식 실컷 먹게나. 난 쇠사슬에 매어 임금 같은 사치를 누리기보다 바삭바삭한 빵 껍질을 먹더라도 자유롭게 있는 쪽이 더 좋아. 마른 자유인이 살찐 노예보다 낫다.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누가 가족 수가 가장 많은지를 놓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들 암사자한테로 가서 물었다. 당신은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사자가 위험 있는 얼굴로 대답했다. 하나만 낳지. 하지만 그 하나라는 것은 한 마리의 사자를 가리켜. 질은 양보다 뛰어나다. 어떤 식료품 가게에서 꿀항아리가 엎어졌다. 그것을 먹기 위해 파리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파리들은 꿀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핥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파리의 발이 꿀에 달라붙어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게 되자 맛있는 음식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던 파리가 소리쳤다.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목숨을 내던져 버리다니.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냐.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한 늑대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상류에서 쩝쩝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하루 쪽에서 새끼 양이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늑대는 그 새끼 양을 잡아먹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난폭한 행동에 그럴듯한 변명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새끼 양에게 다가갔다. 이 나쁜 놈, 어째서 너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물을 흐려놓느냐. 그러자 새끼 양이 다소곳이 말했다. 왜 제가 물을 흐려놓는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내 쪽에서 당신 있는 쪽으로 흐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당신 쪽에서 내 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러자 늑대가 반문했다. 좋아,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데 1년 전에 나에게 마구 욕한 놈이 바로 너지? 양이 몸을 떨면서 대답했다. 아닌데요. 저는 1년 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건 내 아버지였을 거다. 어차피 마찬가지지.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아 나의 저녁 식사를 방해하지 마라. 늑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불쌍한 새끼 양을 죽이고 말았다. 호쿠는 구실을 찾지 않는다. 무기라고는 천진성과 도리밖에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강한 자들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다. 사자가 자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이 거대한 짐승의 콧등을 뛰어넘다가 사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말았다. 사자는 겁에 질린 작은 동물을 발로 때리며 당장 그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생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먹이 때문에 사자님의 발을 더럽히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작은 포로의 두려움에 가득 찬 부탁을 듣고서는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생쥐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먹이를 찾아 숲을 돌아다니던 사자가 마침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다. 도저히 도망칠 수도 없게 그물에 휘감긴 것을 안 사자는 온 숲속이 울리도록 으르렁 소리를 내었다. 생쥐는 전날 자기를 구해준 사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그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자를 결박하고 있는 그물의 매듭을 갉아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위대한 짐승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 친절은 대체로 헛된 일이 아니고 그 친절에 보답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자도 없다. 제비와 큰 까마귀가 누가 더 위대한 새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다. 큰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의 아름다움은 오직 여름 한철뿐이지만 나의 아름다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많은 겨울을 지나오면서도 변함이 없었네. 오래 유지되는 것이 겉으로 미끈하게 보이는 것보다 낫다. 한 농부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너무 싸우기만 해서 말로 잘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 어떻게든 사이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헛수고였다.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던 끝에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로 했다. 농부는 아들들을 불러 한 무리의 막대기를 자기 앞에 갖다 놓도록 명했다. 그리고 막대기를 다발로 묶고 난 뒤 아들들에게 차례차례 그 다발을 꺾고 보라고 말했다. 모두가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 다발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농부는 그 다발을 풀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막대기를 하나씩 꺾도록 내주었다. 아들들은 모두 아주 쉽게 막대기를 꺾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 알겠니, 아들들아. 너희들이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어떠한 적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엇갈려서 흩어지면 너희들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다. 시골 처녀가 우유통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우유를 판 돈으로 갖고 있는 계란을 300개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하거나 해충한테 당하는 것 등을 빼더라도 이만한 계란으로부터 적어도 250마리 병아리가 부화될 것이다. 이 병아리는 값이 비싸질 즈음에 시장에서 팔기 좋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해가 바뀔 때까지 새로운 옷을 살 돈이 틀림없이 마련돼 있을 것이다. 녹색, 그래 녹색 옷이 내 얼굴빛과 가장 잘 어울릴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어떻게든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안 되지. 나는 누구나 다 거절할 거야. 거만하게 얼굴을 바짝 치켜 올려 그 남자들로부터 도망치고 말겠어. 처녀는 이런 식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상상하다가 목을 흔들었다. 그 순간 우유통이 균형을 잃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처녀의 머릿속에 있던 행복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욕망은 인류의 지배자다. 나이를 먹어 예전처럼 쥐를 쫓을 수 없게 된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는 어떻게 하면
자기 손이 닿는 곳으로 쥐를 유인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 고양이는 생각했다. 쥐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푸대로 위장하거나 죽은 고양이로 가장하면 될 것 같아. 고양이는 뒷발로 나무못에 매달려 죽은 신용을 했다. 그때 늙은 쥐 한 마리가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푸대를 보아왔지만 고양이 머리 같은 푸대를 본 일은 없었단다. 그러자 다른 쥐가 말했다. 야옹아, 너 좋을 대로 거기 매달려 있어. 하지만 내 속이 지푸라기로 가득 찼다고 해도 내 곁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나이 든 새를 쌀 껍데기로 유혹할 수는 없다. 어느 활쏘는 자가 독수리를 겨냥하여 그의 심장을 쏘았다. 독수리가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목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화살은 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의 깃털에 꽂혀 있었다. 독수리가 탄식하듯 말했다. 어쩌면 좋니?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무기의 상처가 훨씬 지독하군. 그래. 인생은 항해다. 사자와 곰이 어린 사슴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참 동안 싸웠다. 서로 힘이 막상막하여서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둘 다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몸도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노획물에 손댈 힘도 없이 쓰러져 괴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여우가 사자와 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여우는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노획물을 들고 가버렸다. 사자와 곰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저 나쁜 놈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다니. 우리는 정말 가였구나. 탐욕은 시야를 가린다. 나팔수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무쪼록 부탁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누구 한 사람 죽인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나팔 외에는 어떠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나팔수를 붙잡은 이들이 말했다. 아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를 더욱 빨리 죽이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싸울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자들을 부추겨 싸우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선동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자는 전쟁에 참가하는 자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도둑이 어떤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그리고는 개가 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자 개가 말했다. 너 같은 건 어서 빨리 물러가라. 어쩐지 수상하다고 생각했었다. 너무 상냥하게 굴어 모른 척 했었는데 이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어. 누군가 뇌물을 준다면 그건 상대의 마음이 지닌 나쁜 의도를 분명케 해주는 것이다. 어떤 의사가 얼마 동안 한 환자를 보살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의사의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장례식 날, 의사는 친척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면서 말했다. 정말 불쌍한 분이요. 만약 이 사람이 술을 삼가고 위장을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렸다면 저런 곳에 눕진 않았을 텐데.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의사에게 대꾸했다. 선생님,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생님은 환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것들을 지시해 주었어야 했어요. 때늦은 충고는 별 의미가 없다. 구두쇠로 유명한 늙은 과부가 두 계집종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 관종들을 새벽에 깨워 일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하녀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몹시 싫었다. 그래서 대책을 궁리했다. 하녀들은 수탉이 여주인을 일찍 깨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자기를 깨워주던 수탉이 없어지자 노파는 새벽에 깨지 못할까봐 걱정되었다. 그래서 늘 시간을 잘못 가늠하게 되었다. 노파는 새벽보다 더 이른 한밤중에 하녀들을 깨워 일을 시켰다. 지나친 계략은 그 지나침 때문에 도리어 실패하는 법이다. 한 사나이가 이리저리 외국을 여행하다가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여행 중 여러 곳에서 펼쳤던 자기의 멋진 행위들을 열심히 자랑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나이 말에 따르면 자기는 로즈라는 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도약을 하였는데 이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동작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그 나라에 가면 나의 행위를 증명해주는 증인도 있다고. 그러자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그것이 정말이라면 이곳이 로즈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약해 보게나. 누구나 자신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게 마련이다. 어느 천문학자가 별을 보기 위해 매일 밤 외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하늘에만 정신이 팔려 시골길을 방황하던 그는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 지나던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당신이 하늘의 불가사의를 탐색하며 살피는 동안 정작 자기 발 밑에 있는 흔한 것은 보질 못했군요. 위대한 일 중에 쉬운 것은 없다. 큰 까마귀가 백조의 깃털이 흰 것을 부럽게 생각했다. 까마귀는 그 아름다움이 백조가 살고 있는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 까마귀는 이제까지 항상 음식을 구하던 재단을 버리고 연못으로 찾아갔다. 큰 까마귀는 거기서 깃털을 손질하고 몸치장을 했다. 저고리도 세탁했는데 큰 까마귀의 깃털은 여전히 새까맸다. 그런데다 평소처럼 음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곧 죽어버리고 말았다. 무대를 바꾼다고 해서 성질까지 변하지는 않는다. 머지않아 포위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가 있었다. 도시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다. 벽돌공은 어떠한 물건도 벽돌 앞에는 당하지 못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목공은 도시를 방어하는데 나무가 훨씬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역공이 일어나서 말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세상에 가족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나그네들이 해안을 지나쳐 높은 벼랑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서서 바다 위를 내려다보니 멀리 장작 다발 같은 것이 떠 있었다. 그들은 처음 얼마 동안 그것이 커다란 배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이 항구에 들어온 것을 보려고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장작 다발이 해안 가까이 떠밀려오자 그들은 그것이 배가 아니라 보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해변가에 떠밀려 올라오자 그저 단순한 장작 다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험은 멀리 있을 때 가장 크게 보인다. 그리고 미래의 사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심이나 기호에 따라 확대된다. 나귀와 수탉이 농가 마당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굶주린 사자가 그 곁을 지나가다 나귀를 보았다. 사자는 나귀가 살도 많고 건강해 보여 이 나귀를 잡아 먹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 순간 때마침 수탉이 오는 바람에 사자는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사자는 수탉의 우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나귀는 동물의 왕인 사자가 한 마리 새한테 겁을 먹는다 생각하니 아주 재미있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백수의 왕을 뒤쫓아갔다. 그러나 별로 멀리 가지 않아 수탉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사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순식간에 나귀를 잡아먹고 말았다. 오줄된다는 것은 무지에서 시작하여 파멸로 끝나고 만다. 굶주려서 바짝 마른 조그마한 생쥐가 힘들게 보리 광주리 속에 들어갔다. 생쥐는 광주리 안에 음식이 너무 맛있어 실컷 뱃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뚱뚱해진 몸이 작은 구멍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쥐가 구멍 옆에서 이 운명을 슬퍼하자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족제비가 쥐에게 말했다. 자네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몸이 가늘어질 때까지 먹지 말게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몸이 될 때까지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말일세. 병이 날 때까지 먹는 사람은 병이 회복될 때까지 굶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소년이 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 키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사내는 앞뒤 생각 없는 소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개구장이 소년이 외쳤다. 아저씨, 지금은 저를 구해주시고 설교는 나중에 해주세요. 고상한 말로써 동맹을 맺을 수는 없다. 오직 굳건한 행위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물 위에서 떨어진 새끼 양이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자 새끼 양은 늑대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나는 이미 당신의 희생물이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도 아주 짧은 것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라도 남은 인생이 즐거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피리를 불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춤을 출 테니까요. 드디어 늑대가 피리를 불고 새끼 양이 춤을 추었다. 그러는 사이 개들이 음악을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달려왔다. 늑대는 모여든 개들을 보고 전력을 다해 도망치고 말았다. 기분에 취해 지나치게 어리석은 흉내를 내는 자는 탐나는 것을 잃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매를 다루는 사람이 그물로 메추라기를 잡자 메추라기가 슬프게 외치며 말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메추라기를 유인해서 당신의 그물에 걸리도록 돕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가 말했다. 안 돼.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 바 아니지만 이미 너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친구를 배반하려는 자에겐 그 최후가 아무리 혹독해도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병에 걸리면 친구의 진위를 알게 된다. 여우와 나귀가 굳은 동맹을 맺고 난 후 들판으로 사냥하러 떠났다. 도중에 그들은 사자를 만났다. 여우는 긴박한 위험을 알아차리고 사자에게 알랑거렸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준다면 나귀를 배반하고 당신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자 여우는 나귀를 교묘히 그 함정 쪽으로 끌어들였다. 사자는 나귀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여기자 나귀를 다음 식사용으로 잡아두고 먼저 여우에게 덤벼들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무대 위에 나섰을 동안에만 시끄럽게 하며 묵내지만 그 다음에는 까맣게 잊혀져 버리는 불쌍한 배우다. 옛날에 새와 짐승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싸움의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자 박쥐는 자기의 애매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관적인 태도만 취하며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마침내 짐승들이 이길 것처럼 보였을 때
박쥐는 짐승들 군대에 참가하여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새들 무리가 사력을 되찾아 승리할 것처럼 보이자 박쥐는 다시 새들 군대에 가담했다. 얼마 안 가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박쥐의 행동은 양쪽으로부터 똑같이 비난받았다. 결국 어느 쪽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 휴전조약에서 제거를 당했다. 박쥐는 살금살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 박쥐는 구멍이나 구석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저녁 어두워질 무렵에만 얼굴을 드러내게 되었다. 토끼 2마리를 쫓는 사람은 1마리도 못 잡는다. 나귀는 주피터에게 빌었다. 먹을 것은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일만 많이 시키는 정원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귀의 불만에 화가 난 주피터는 나귀를 도장공에게 보냈다. 나귀는 이전보다도 훨씬 무거운 짐을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자 또다시 주피터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주피터는 나귀를 피역공한테 팔려가도록 주선해 주었다. 피역공은 이제까지보다 더욱 심하게 일을 시켰다. 나귀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리쳤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제까지의 주인들에게 그냥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았을걸. 지금의 주인은 그동안의 주인들보다 더욱 심하게 나를 부려먹는다. 심지어 죽고 나면 나의 가족까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어떤 입장에 만족치 않는 자는 다른 입장에서도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는다. 어느 날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보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너 같은 건 전혀 쓸데도 없어. 하지만 내가 없으면 헛간이나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니? 그러자 가시나무가 대꾸했다. 하지만 이보세요. 나무꾼이 도끼나 톱을 가지고 여기 온다면 당신은 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가 되고 싶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될 거려. 귀천에도 무사태평한 신분이 높고 거만을 떠는 자들의 위험보다 낫다. 어떤 사나이가 운 좋게도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느릿느릿한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한꺼번에 손에 넣으려고 거위의 배를 갈랐다. 그런데 배를 갈라보니 그 속은 다른 거위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몹시 더운 여름, 태양이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새와 짐승들은 이 일을 생각하자 즐거워졌다. 특히 개구리들은 즐거운 휴일을 가질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때 나이 먹은 두꺼비가 주변에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해야 할 일이야. 태양 하나만 해도 우리들은 여간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지금도 바삭바삭 늪을 말려버리고 마는데 그 태양이 또 결혼해서 6명이나 되는 어린 태양을 만들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것이 나올 경우 그것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 번은 소들이 모여 한 가지 일을 결의했다. 그것은 도살업자의 기술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살업자 같은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들은 투쟁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의지를 불태웠다. 그런데 그때 오랜 세월 일만 하며 늙은 황소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도살업자들은 적어도 예의 바르고 솜씨 있게 우리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살업자 대신에 서투른 일꾼의 손에 넘어간다면 죽음의 괴로움을 2배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도살업자가 없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고기 없이는 지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피해 가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불행을 참고 견디는 쪽이 더 낫다.
시골에 사는 쥐가 도시에 사는 쥐를 초대하였는데 도시쥐가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산처럼 많아. 그래서 시골 쥐가 도시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치즈, 과자, 벌꿀 등 먹을 것이 많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얽매하여 매우 위험하였으므로 놀라서 시골로 되돌아왔다. 위험 속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 검소하지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더 낫다. 북풍과 태양이 힘자랑을 하게 되었다. 길손의 외투를 벗긴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북풍이 먼저 시작하였다. 그런데 북풍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길손은 더욱 단단히 옷을 여미었다. 다음은 태양의 차례였다. 태양이 조금씩 열을 더해갈 때마다 길손은 옷을 하나씩 벗었다.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샘물을 먹으려던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본 비둘기가 나뭇잎을 떨어뜨려 구해주었다. 그 후 사냥꾼이 비둘기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본 개미는 사냥꾼의 발을 물었다. 결국 비둘기는 개미 덕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은인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늙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사자가 있었다. 그는 병든 척하고 동굴 안에 웅크리고 앉아 병문안 오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여우가 찾아왔으나 동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사자가 그 이유를 묻자 여우가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간 동물의 발자국은 많으나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어서요. 사려 깊은 사람은 증거를 보고 위험을 예견하여 미리 피한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송이를 찾아냈으나 너무 높아서 따먹을 수가 없었다. 여우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저 포도는 아직 익지 않았군 하고 중얼거렸다. 인간은 자기의 힘이 모자라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흔히 시기를 핑계로 삼는다. 거북과 토끼가 빨리 달리기 경주를 하였다. 토끼는 자기의 빠른 발을 믿고 자만하다가 도중에 잠을 잤으나 자기가 느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북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 결국 승리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스한 격려입니다.